자, 키워드 25페이지 첫 번째 문단 책임 일반론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눠봐야 될 게 책임의 근거하고 이제 본질을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여기는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책임의 근거, 책임의 내용, 본질. 책임의 근거는 뭐냐면 이제 책임을 부담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근거를 대라. 이유가 뭐냐? 본질은 내용이에요. 책임에 뭐가 들어있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소, 고, 전, 목, 갑 이렇게 되죠. 이제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 이론, 구파 전에 있던 견해. 얘는 두 개 묶어서 구파죠. 고전적, 신고전적. 그리고 얘는 현대학, 신파, 현대학파 이렇게 됩니다. 책임의 근거는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구파하고 이제 신파 대립이에요. 신파 대립. 그래서 신파 대립. 현대학파는 뭡니까? 짬뽕한 거죠. 두 개를 짬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도의적 책임론, 여기가 사회적 책임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책에 보세요. 구파, 자객범위 도보일정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사회로부터 결정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불법이라서 그 범죄 능력이 판단 능력을 말합니다.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을 기초로 책임 능력을 판단하게 되고 이원론도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이원론이 뭐냐면 형, 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형, 보 다르다. 형벌과 보완 처분을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원리로. 형보가 다르다.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고 자, 의사 자유가 있는데 왜 판단을 잘못해서 범죄를 저질렀냐? 도의적 책임론 입니다. 도덕적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형벌에 관해서 응보형이죠.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고통을 겪어라. 응보형이 형벌의 목적이다. 자, 이렇게 응보형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 국민의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는 이제 정경을 부과하죠. 그래서 구파가 지금 구파, 신파가 전부 다 현대학파인데 그 현대학파는 성인에 대해서는 구파를 적용하고 소년은 그 심판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자, 심판은 이제 구파의 반대가 되죠. 자유 말고 비자유, 비결정 말고 결정, 객관의 반대 주관, 범죄 능력의 반대 형벌 능력. 형벌 능력이 뭡니까? 형벌을 부과받고 사회 적응력을 말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론론. 이론론은 뭡니까? 형, 보 똑같다 쓰면 돼요. 형벌과 보완 처분이 한 가지 원리로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반사회성에 관한 책임을 져라. 사회적 책임론. 네, 교육형. 자, 형벌 적응력을 키우려면 교육형이 유리하죠. 그 다음에 특별예방주의가 재범 예방입니다. 그 소년에 대해서 부정경 부과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근거가 구파, 신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책임의 내용입니다. 책임의 내용.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책임이 있을 때 책임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거예요. 책임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래서 자, 옛날에는 비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고전적 이 구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고의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고의가 여기 있었다, 고의가 있다, 여기는 없다, 여기는 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고의가. 자, 그다음 여기 이제 그 기대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기대 가능성이 여기는 없다가 여기 처음 나왔어요. 기대 가능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책임 안에 뭐가 있느냐? 고의를 뭐라고 그래요? 심리적 요소 그러죠? 기대가능성을 규범적 요소 그러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딱 끊어갖고 고전적 범죄 체계는 심리적 책임 개념. 여기는 이제 고의도 있긴 하지만 기대가능성이 다 있죠. 다 있으니까 규범적 책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심리 규범 다 있고 심리가 없고 규범만 있어요. 얘를 뭐라 그래요? 순수 규범적 책임 개념 이렇게 말하죠. 심리 규범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게 책임의 본질이에요. 책임의 본질. 자, 그 다음 고아래 가면 이제 위협선시의 최적지에 나오는데 그 경찰 승신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엄격고의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거 좀 볼게요. 자, 엄격고의설은 뭐냐면 그 위법성에 대해서 그 현실적 인식이 있어야만 고의가 있다. 그리고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만 갖고는 과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요. 이렇게. 자,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홍길동 나오죠. 홍길동. 그래서 이제 홍길동이 나오는데 자, 홍길동이 절도라면서도 자기가 의적이니까 자기는 법을 어긴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한테 물어봤다면 알 수 있었던 거지. 자,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엄격 고의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법을 어긴다는 고의가 없다. 자기 잘하는 줄 알고 있다. 고의가 없으니까 과실범이 된다. 근데 얘는 과실절도가 되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무죄가 될 거 아니에요. 무죄가 되죠.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면서 이제 제한적 고의를 비판합니다. 자, 제한적 고의를 뭐로 비판해요? 이 위법성 인식은 사실 인식과 다르게 현실적 인식도 고의범이지만 인식 가능성만 있어도 고의범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홍길동 같은 경우도 절도 고의로 처벌해야 된다. 오히려 홍길동 상습범이기 때문에 이걸 무죄로 하면 안 되고 일반 절도범보다 더 가중 처벌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게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엄격 고의설에 대한 비판. 제한적 고의설 아니죠. 엄격 책임설 아니죠. 엄격 고의설입니다. 엄격 고의설. 자, 위법성 현실적 인식만 고의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의정 홍길동 같은 확신범 같은 경우 위법성이 현실 인식이 없으니까 고의범 처벌이 불가능하고 그 과실절도로 무죄가 된다.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걸 비판한단 말이에요. 누가? 제한적 고의설이. 그러니까 제한적 고의설 어떻게 봅니까? 현실 인식뿐만 아니라 인식 가능성까지도 고의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자, 끝.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25페이지 펼쳐주세요. 자, 키워드 25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형사 미성년자 이렇게 나오죠. 일단 나이를 좀 봐야 되는데 그 19살 그리고 이제 18살, 14살, 10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형사 성년자는 이제 19살 이상이고요. 형사 성년자는 구파가 적용됩니다. 자객범이 도보일정. 그리고 19살부터 10살까지는 소년이죠. 소년이라서 심파가 적용돼요. 심파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살 미만은 이제 뭐 못해요? 사형 무기가 금지되죠. 사형 무기 금지되고, 그 다음 이렇게 나누면은, 자, 여기는 이제 형사 성년자예요. 성년자고, 소년법상 여기서 죄를 저지르면 이제 범죄 소년, 그래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보안처분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14살 미만자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촉법소년 그래요. 소년법에서. 촉법소년. 법을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범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고 보안처분만 가능하죠. 그 다음 10살 미만은 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안 되고 보안처분도 안 되고 일체 형사제재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19살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처벌되죠. 처벌되고 보호처분은 없고요. 이렇게입니다. 자, 그 나이에 따라서 정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구파를 적용해서 그 범죄 능력으로 봐요. 침능은 범죄 능력이 된다. 그리고 행위 당시를 기초로 판단한다. 그리고 정기형 부과고요. 그 다음에 19살 미만의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 형사 성년자일 때, 이때는 이제 심파를 적용하죠. 그래서 책임 능력이라는 것은 형벌 적응력을 말한다. 그리고 부정경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벌 적응력이니까 형벌을 선고할 때, 선고할 당시에 소년인가 이렇게 판단해요. 그 형벌 선고라는 거는 이제 1심, 2심, 항소심, 사실심 판결 선고심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소년 판단. 자, 형벌 능력이니까 그 형벌을 선고할 때 사실심 선고 시, 항소심 선고 당시에 소년이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1심에서 이제 부정경이 나왔고 2심에서 정경 떨어졌어요. 그럴 땐 중간형을 가지고 한다. 단기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얘가 이제 1심 선고를 받을 때는 미성년자였어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으로 7년에서 11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그 다음 2심 선고를 할 때, 이때가 이제 성인 됐어요. 성인. 19살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정경 때려야 됩니다. 정경. 그럼 정경 하나를 딱 때리면 이 정경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옛날에는 7년이 가장 최대 범위다 이렇게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두 개를 더해서 중간형이죠. 중간이 9년 정도 되나? 9년 정도. 중간형을 최대 상한으로 해서 9년 이하의 정경을 때리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중간형이요. 자, 판례 바뀌었고요. 자, 다음에 사형 금지 나이. 자, 소년 같은 경우는 그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기준인데 그 하나만 딱 예외가 되죠. 그 사형 무기 금지 나이 요거 하나만 범행 당시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사형 무기 처할 때, 자, 소년법에 처할 때라고 되어 있죠. 처할 때라는 건 처단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다음에 19살 미만의 형사 성년자에 대해서 처음에 유기형을 선택했으면 부지형경 바로 선택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 무기형을 선택했다가 장량 감경으로 유기형이 됐을 때는 그 정기형으로 때리게 됩니다. 자, 보호처분. 자, 과거 소년 당시에
죄를 저질렀던 전력에 대해서 그 이후에 상습자로 인정하는 건 괜찮지만 한번 처벌된 전력이 있는 거를 다시 공소를 얘기하면 일사부재를 위반되니까 안 되겠죠. 그다음 10살 미만은 그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체의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형벌, 보완처분 다 안 돼요. 자, 참고. 자, 옛날에 농화자라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말이 바뀌어서 언어장애 및 청각장애에 대해서 피로자 감경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시각장애는 없어요. 시각장애는 없고 입이랑 귀. 그래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 피로적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심신장애인입니다. 자, 심신장애 여부는 이제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은 구파에 따라 범죄 능력이 책임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범행인 당시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 능력과 기억 능력은 일치하지 않죠. 책임이 인정돼도 기억이 없을 수 있고 책임이 없어도 기억을 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다 봅니다. 칼을 던진 것은 이제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플레이도 있고요. 자, 책임 능력에 대한 판단. 자, 원칙적으로 요 심신장애라는 판단은 자, 심신에 장애가 생겨서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 의학적, 사실적 판단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변별력이나 결정력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또는이죠. 없으면 심신 상실되는 건데 요게 이제 법적 개념이에요. 법률적, 규범적 개념이라고 이게.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의 감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판사가 봤을 때, 법관이 봤을 때 애매하거나 의심이 들 때 한해서 감정을 꼭 받아라 보죠. 감정 받은 건 참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법관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원래는 점감정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의심이 불분명 들 때에는 점감정을 꼭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기속되는 건 아니고 참고자료로 해서 그 의학적 사실적 최종 판단이 아니고 법관이 법률 규범적 판단하면 된다. 자, 충동 조절 장애는 그 심신 장애가 아니고 성격 장애로 보죠, 판례가. 그래서 원칙은 성격 장애니까 심신 장애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중증이 되고 심각하게 된다면 심신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자, 원장애입니다. 자, 갑이 이제 술을 마시고 잔뜩 만취가 된 상태예요. 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잔뜩 이제 만취가 된 상태인데, 자, 만취가 된 상태에서 이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범죄 실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조 1항의 심신 상실자니까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무죄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설령 이게 자기가 고의로 그 술을 마시고 만취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 자, 이게 이제 원장이 적용되어서 책임 능력 인정하고 처벌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위험 예견 이게 있어야 되죠. 위험을 예견하고 이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가 두 개 필요한 거예요. 위험 예견에 살인 고의가 있어야 되고 취하겠다는 그 자의에 따른 고의가 있어요. 두 개 고의 필요하단 말이에요. 두 개 고의를 가지고 이제 예견한 다음에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스스로 술을 마셔서 술을 원인으로 해서 만취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안에서 이제 원장 처벌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의로 장애하기 위해서 행위한 행위는 빨간색이고 그 무죄입니다. 근데 그 앞에 위험을 예견하고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알면서 일부러 그런 말이 나올 때만 10조 3항이 되기 때문에 10조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조 3항에 따라서 책임 능력자로 처벌한다.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술 마셔서 그 원인 행위시가 있고 실행 행위시가 있는데 원인 행위시는 2시예요. 칼로 찌른 건 5시입니다. 이렇게. 그럼 책임 능력과 실행 착수가 언제 있냐에 따라 견해가 3개가 대립하죠. 자, 견해가 1설, 그 다음에 2설, 3설 3개 있습니다. 자, 책임 능력이 원인 행위 시에 있었다. 실행 착수가 여기 있었다. 아니다. 실행 착수 여기 있었다. 1설, 2설 있고 3설은 반무식 상태설이에요. 책임 능력하고 착수가 여기 있다. 이건 잘 안 논다고 했습니다. 두 개를 잘 보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두 개의 견해가 인정되는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견해는 책임 능력이 원인 행위 시에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실행 착수만 차이점이죠. 그래서 실행 착수를 기준으로 원인 행위 시설, 실행 행위 시설 이렇게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그 간접 정보 유사설이라도 붙이고 얘는 이제 요거 제 이설 같은 경우는 2시에 책임 능력이 있지만 실행 착수가 없어요. 5시는 실행 착수가 있지만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떨어뜨려 생각하게 되면은 책임과 그 실행이 동시에 존재하는 체제를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불가분으로 이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불가분 연관성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럼 두 개 견해가 쓰면 이제 장점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위 책임 동시에 존재 원칙하고 그다음에 정형성 원칙하고 두 개가 있는데 그 부실한 정형외과에서 원장 간호사가 동시에 책임을 진다. 그래서 여긴 잘 맞고 안 맞고 잘 맞고 안 맞고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장 간호사가 그 동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부실한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두 문자 꼭 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행착수 시기에 관해서 그 비수냐 예비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거 보면은 자, 갑이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된 상태로 사람을 죽이라고 이제 칼을 준비했어요. 준비했는데 정작 살인 실행을 하진 않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제1설에 따르면 술 마시면서 바로 착수가 인정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 비수가 되고 제2설에 따르면 칼로 찌를 때 착수가 있는데 칼로 안 찔렀잖아요. 그래서 예비 단계 불가득입니다. 그래서 제1설에 따르면 미수, 2설에 따르면 예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고의과실에 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학설은 이제 계속 대립을 해요. 그래서 고의범이 되려면 두 개 다 있어야 되고 고의범밖에 없다. 이런 제1유형설이 있고 1유형설, 4유형설, 8, 16유형설, 32유형설 학설이 5개나 대입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다 소설이고 통설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통설하고 판례는 예견하는 살인 고의, 술 마시 만취의 고의 두 개 다 있으면 고의가 된다. 근데 고의가 있는데 과실이거나 과실 고의가 또는 과실 이런 거는 다 과실범 처리하죠. 이게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학설 일치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학설 일치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 통설 판례가 그 이중고의 있으면 고의범이고 고의가 없고 과실 하나로 껴 있으면 과실범이다. 이게 통설 판례일 뿐인 거예요. 일치한다면 틀린 거죠. 자, 따라서 판례로서는 이제 고의 원장 인정 판례가 대마초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사고 낸 게 과실 원장 인정 사건이 있습니다. 자, 끝. 여기까지.